네, 그러면 이제 앤스로포메트릭 데이터를 간략하게 표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키, 체중, 그 다음에 체중 변화, 그 다음에 키 체중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BMI, 그 다음에 트라이셉 스킨폴드는 이제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미드암 머슬 서컴피런스라는 것은 상하니 근육 둘레입니다. 그래서 상하니 둘레를 측정해서 이런 수치를 곱했을 때, 곱하고 이것을 뺐을 때 이제 상하니 근육 둘레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키, 체중, 서컴피런스를 잴 때 신장이 서서 측정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서서 환자분이 다리를 놓고 올라가셔서 자동으로 키를 재는 이런 신장계를 이용한다거나, 그게 안 될 때는 이렇게 줄자를 통해서 뭐 다리부터 무릎, 무릎부터 엉덩이, 엉덩이부터 어깨, 어깨부터 머리까지 끊어서 키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상하니 근육 둘레를 잴 때도 이렇게 줄자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깨점부터 팔꿈치까지의 중간 지점의 둘레를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를 재는 방법인데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앞서 보여드린 그 신장계 또는 체중계에서 바로 체중을 재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휠체어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 환자 같은 경우는 앉지도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이렇게 바로 체중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터블이라고 하는 ICU 베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침대가 항상 모두 체중을 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이곳에 이제 장판같이 생긴 곳에 놓고 환자를 들어 올렸을 때 이 환자의 체중이 재지는 이런 무게를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킨폴드를 재는 방법입니다. 스킨폴드를 잴 때 이렇게 캘리퍼를 이용하는데요. 캘리퍼는 이렇게 집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눌러서 재는데, 병원에 있는 입원한 환자들의 이런 삼두근 피부두겹 두께를 측정할 때에는 상완이 이런 팔꿈치와 어깨의 중간 지점을 먼저 체크하고, 중간 지점에 피부 두 겹을 분리해서 이 환자의 순수한 체지방만을 측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값을 이 환자의 다른 연령이나 나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 환자가 피부 두 겹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하지방 손실하는 판정 방법이 이제 트라이셉 스킨폴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눈 주변에 그 지방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움푹 꺼지고 다크서클이 있고 피부가 늘어졌다. 그럼 이제 시비어 말뉴트리션. 그다음 다소 패이고 다크서클이 좀 있다. 그럼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 근데 이 사람은 뭐 볼록하고 수분도 잘 보유가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웰 너리시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상하니 아까 3두랑 2두의 피하 지방 측정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접힌 부분이 너무 적다. 그럼 시비어 말뉴트리션. 좀 깊이 접힌데 충분하지는 않다. 그럼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 충분하다. 그러면 웰 너리시드라고 판정할 수 있고, 뭐 이제 갈비뼈라던가 등 같은데 흉부와 요출을 통해서 이제 늑골 사이가 너무 패였다거나 뭐 약간 패였다거나 아니다,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웰 너리시드로 판정할 수 있는 피하 지방 손실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을 이제 봐서 근육 손실이 어느 정도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관자놀이 부분, 측두근 부분이 움푹 꺼졌냐, 약간 움푹하냐, 잘 형성됐냐에 따라서 시비어, 마일드 모더레이트, 웰러리시드로 판정할 수가 있고, 쇄골, 쇄골이 이제 눈에 잘 띄냐, 아니면은 이제 보통 남자랑 여자랑이 이제 쇄골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좀 많이 패였어도 남성에게는 좀 덜 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 너리시드 같은 경우는 남성에서는 아예 쇄골이 안 보여야 되고, 여성에서는 뭐 돌출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보여도 우리가 웰 너리시드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깨뼈 봉우리가 아주 두드러졌냐, 약간 돌출됐냐, 아니면 둥근 곡선을 하고 있냐, 그다음에 견갑골이 어떠냐, 그래서 뭐 두드러졌냐, 크게 패였냐, 아니면 뼈가 잘 안 보이냐. 또 다른 부위는 이제 손등, 이런 손등이 엄지와 내 손가락 사이가 많이 패였냐, 약간 패였냐, 괜찮냐.
무릎 주변에 뼈가 두드러지냐, 덜 두드러지냐, 아니면 근육이 좀 붙어 있나, 대퇴부, 얇고 많이 이제 패였나, 약간 패였나, 아니면 근육이 잘 발달됐는지. 종아리 같은 경우 아까 사진으로 보셨는데 얇고 근육이 없으면 이제 시비어 말뉴트리션이고, 발달되지 않으면 마일드나 모더레이트 말뉴트리션, 잘 발달됐다, 웰 너리시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레보레토리 데이터인데요. 어쩌면 이 부분은 약사 선생님들이 더 영양사 선생님들보다 민감하게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들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알부민. 알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모비더티나 모텔러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부민의 단점은 이제 방광기가 14일에서 20일로 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환자의 영양 상태를 단독으로 예측하는 지표로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알부민 쓰시는 병원 많이 있으실 텐데 알부민에 비해서 방광기가 짧죠. 2일에서 3일로 방광기가 짧고 단백질의 염증 상태나 뭐 염증 변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역시나 민감도나 특이도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는 급성기 반응이 이제 철 상태에 의해서 변화가 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방광기는 이제 알부민보단 길고 프리알부민보다 짧은 한 8일에서 10일.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민감도나 특이도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고요. RBP죠. 레티놀 바인딩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12시간으로 매우 짧지만 비타민 A 결핍에 그리고 신장 질환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RBP만으로는 영양 판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에 좀 제한적인 문제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CRP,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이제 급성기 반응 물질로서 염증이 있을 경우 이제 수치가 증가하고, 무엇보다 알부민과 CRP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CRP가 높을 때는 알부민이 낮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CRP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부민 수치를 단독으로 본다거나 CRP 수치를 단독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랩 데이터에서 영양 판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낮다, 160 이하면은 이제 좀 어떤 영양 불량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 이제 컴플리트 블러드 카운트라는 것은 뭐 헤모글로빈, RBC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빈혈이나 림프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이런 것들이 좀 선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백혈구 증가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이 TLC 같은 항목들은 이제 백혈구 수치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 시에는 이 TLC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TLC만으로는 영양 상태를 단순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TLC가 1200 이하로 감소되는 건 이제 림프구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양 불량의 비특이성 지표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로젠 밸런스라는 것을 영양사 선생님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유린을 통해서 질소 균형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유린, 유레아, 나이트로젠을 분석을 해서 그 섭취한 단백질 양과 배설된 단백질 양의 그런 균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체단백이 많이 분해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는 이제 그 환자의 요구량을 측정하는 어떤 기계인데요. 이 대사 카트를 활용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요구량을 추정해 가지고 그 휴식 에너지 대사량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계입니다. 그래서 휴식 에너지 그 대사량이 상승했다, 그럼 이제 몸에 뭐 염증 반응이 있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한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트로젠 밸런스입니다. 이 나이트로젠 밸런스를 저희 영양사 선생님들은 이제 계산을 해서 이 환자의 체단백이 얼마나 잘 보유되고 있는가를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공식 한번 살펴보시면 나이트로젠 밸런스는요, 그 환자가 섭취한 프로테인 양, 이게 뭐 단순히 엔테랄 뉴트리션으로만 섭취될 수도 있겠지만 파렌테랄 뉴트리션으로 섭취될 수도 있죠. 그런 섭취한 단백질 양을 질소계수인 6.25로 나누어서 그 값에서 소변으로 나간 질소량, 그러니까
24hour UUN을 빼고 거기에다가 오블리게이토리 로스라 그래서 의무적 손실, 뭐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것들로 나간 질소량을 보통 한 2에서 4g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같이 뺀 양이 균형을 이루었다. 즉 0점이다. 그러면 체단백이 잘 보유되고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보통 한 이상적인 거는 한 2에서 4지만 그 이상 많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사실상 이 체단백이 많이 좀 분해되는 활발한 좀 동화작용이라기보다 이화작용 상태라는 것을 우리 임상요양사 선생님들이나 약사 선생님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판별할 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인 클리어런스가 50 이하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 아니다라던가 시비어 헤파틱 페일리어가 있을 때에는 이 환자한테 이 나이트로젠 밸런스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유린을 완전하게 모으지 못했다. 그래서 유린, 유레아, 나이트로젠 양이 충분량 계상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섭취된 단백질 양과 그 아미노산 양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록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데이죠. 날짜에 따라서 이 단백질 배출이, 그 나이트로젠 배출이 이제 어떻게 되냐를 보시면 가장 많이 이제 나이트로젠이 빠져나가는 질환이 화상이죠. 그 다음이 스켈레탈 트라우마, 그 다음에 시비어 sepsis, 그 다음에 인펙션이 있을 때 이제 단백질이 보시면 10일까지 가장 많이 단백질이 빠져나간다. 즉 질소 분해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서서히 가라앉지만 약 30일 정도까지는 이 체단백이 좀 분해되는 상태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나마 보유되는 질환은 뭐 파셜 스타베이션이나 뭐 이렇게 일렉티브 오피라고 해서 좀 그냥 예측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의 그런 빠져나가는 양이 다른 이런 번이나 트라우마, sepsis 환자에 비해서는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환자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정교한 방법이다. 실제로 측정된 에너지 소비에 이제 좀 근거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에 의해서 뭘 측정하냐? resting metabolic rate와 respiratory quotient RQ 값을 측정하여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요구량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이 가장 골드 스탠다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감소하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벤틸레이터를 하고 있다. 근데 FiO2, 그 흡입 산소 분압이 6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포지티브 엔드 익스피레이토리 프레셔, 호기말 양압이 12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칼로리 요구량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체스트 튜브가 샌다거나, 브론코 플레어라 피스툴라, 뭐 기관지 누궁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환자가 자발 호흡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산소를 좀 공급받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등등의 요인들은 이제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요구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터리 데이터인데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약사 선생님들 좀 아셔야 우리가 뉴트리션 서포트 팀이 회진을 할 때에 서로 간에 좀 의사소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사 판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족하다 또는 불균형 영양 상태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판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대상이 누구냐, 자원이 뭐냐, 전문인 기술이 어느 정도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입원 환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평소 섭취량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말을 할 수 있으면 환자에게, 못하면 보호자에게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현재 병원식, 예를 들어서 구강 섭취를 할 수도 있고 엔테랄 뉴트리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파렌테랄 뉴트리션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구강으로 섭취하신다, 그럼 어느 정도 드셨냐 면담을 하지만 경장 용량이나 정맥 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기록을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평가가 되면 영양 요구량을 산정했을 때 이 환자의 먹는 지금 현재 양하고 비교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이어터리 데이터에 이제 구체적인 이런 어세스먼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크게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레코드, 그다음에 푸드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 1일에서 7일간 식품이나 음료 먹은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 방법이 달라서 뭐 무게로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눈대중량을 동일하게 교육을 시켜서 잘 적을 수 있게 한다거나 해서 이 방법은 이제 전향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일 또는 7일 동안 드시는 거를 다 쓰십시오. 근데 이제 제한점이 뭐가 있냐? 실제 무게를 잴 수가 없다면 좀 섭취량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주관적일 수가 있죠. 환자가 갑자기 잘 드시다가 이걸 적으라고 하면은 안 쓰실 수도 있고요. 좀 분석이 힘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24hour recal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4시간 회상법이라 그래서 과거 24시간 동안 환자분이 드신 거를 영양사 선생님들이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후향적인 방법이죠. 대상자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말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좀 적고 비용이 이제 적게 들고 영양사가 바로 조사하니까 빠르다. 그런 장점은 있는데 환자의 기억력이 이제 사실은 24시간을 드신 거를 기억해 보라고 하면은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뭐 음료수에서 빠뜨리고 반찬도 빠뜨리고 많이 빠뜨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드 프리퀀시 퀘스처네어라는 방법은 흔히 이제 FFQ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빈도를 이제 체크하도록 해서 환자의 장기간 식사 패턴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고 대규모 스터디, 그러니까 뭐 입원 환자한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한테 있어서 6개월간의 이 환자의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을 통해서 어떤 식사 패턴을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서 사용이 적합하고 종종 이제 그 빈도가 좀 다르게 체크될 수도 있어서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그다음 다이어트 히스토리라는 것은 식품 섭취의 면담, 체크할 식품의 목록, 그다음에 3일간의 식사 기록지. 그래서 후향적과 전향적이 모두 포함되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서로 상호 확인해서 이제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담자의 부담이 좀 많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업저베이션이라 그래서 병원 환자들한테 이게 가능한데요. 식사 전후 식품을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제공되는 환자의 식사를 이제 우리가 나가기 전에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 환자가 다 드신 다음에 드신 양만큼을 빼면 그 환자의 섭취량이 되니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재고 혹시라도 식사를 환자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양은 측정이 안 되는 단점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이 평상시에 드시고 있는 식사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아웃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신체 활동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신체 활동이 결국에는 근육량이나 기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핸드 그립 스트렝스라 그래서 이제 손의 악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퍼포먼스 배터리라고 신체 수행 능력을 검사하는 건데 뭐 보행 시간이 어떤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라던가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체 수행 능력 검사로 보고 있겠고 중환자의 경우는 이제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본다거나 기계 환기 이탈 여부 그래서 그런 벤틸레이터를 하고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펑셔널 아웃컴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핸드 그립하고 앞에서 이제 레그 익스텐서 스트렝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사이벡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 하지의 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겠고 이 악력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생겼고 외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힘을 줘서 이 힘이 어느 정도 나타내냐 그래서 수치를 나이에 따라서 뭐 키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결국에는 반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멀티 아이템 뉴트리션 스크리닝 앤 어세스먼트 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필요성은 영양적 위험을 조직적으로 확인하고 장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잘 해야 영양 불량 있는 환자를 선별해내고 우리가 특히나 뉴트리션 서포트 팀에서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중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고 표준 지침의 기준을 바탕으로 영양 문제의 수준을 이제 정할 수가 있고 이런 위험 수준은 처음에만 검색되는 게 아니라 재검색될 수 있어야 되고 재평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검색 시기는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국내 인증, 그 다음에 국제 인증의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인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원 후 24시간 내에 이 사람이 영양 양호군이냐, 영양 불량군이냐가 판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를 보시면 대부분의 기관이 2단계 또는 3단계 위험 범주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이 사람은 리스크군이냐, 노 리스크군이냐, 또는 로우군이냐, 모더레이트군이냐, 하이리스크군이냐가 판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스크리닝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도구가 이제 개발된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된 도구들을 좀 살펴보시면 말뉴트리션 스크리닝 툴이라고 하는 MST는 이제 비의도적인 체중 감소와 식욕 감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선별이 되는 거고 쇼트 뉴트리션 어세스먼트 퀘스터네어는 스나크라고 하는 것은 비의도적인 체중 감소에다 식욕, 그 다음에 구강 영양 보충 제제의 섭취 또는 경강급식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별해낼 수가 있고 NRS 2002는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좀 유명한 지표인데 뉴트리셔널 리스크 스크리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인 체중 감소, 비의도적인 체중 감소, BMI, 그 다음에 음식 섭취나 질병의 정도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제 이 환자가 영양 불량이냐 양호군이냐를 선별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도적인 체중 감소, BMI, 급성 질병의 유무. 그 다음에 M&A 숏폼이라 그래서 이제 뭐 항목은 비슷합니다. 비의도적인 체중 감소, 식욕, BMI, 종아리 둘레까지 보고요. 근육량을 보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심리적, 신경학적 상태, 치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좀 영양 불량의 위험군이다라는 판별해내는 지표고 마지막으로 NRC 뉴트리션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비의도적인 체중 감소가 있고 퍼센트 표준 체중이 비교했을 때 낮고 음식 섭취가 적고 위장관 기능이 안 좋고 이럴 때 이 환자는 영양 불량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툴이 이렇게 다양한데 보시면 이제 앞에서 살펴본 방법들이 이제 다 조금씩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환자의 영양 상태가 불량하냐 양호하냐를 판별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를 우리 약사 선생님들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서 말씀드린 뉴트리셔널 스크리닝과 뉴트리션 어세스먼트죠. 이 어세스먼트 하는 툴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니 뉴트리션 어세스먼트, 그 환자의 키 체중, 뭐 상하니 둘레, 종아리 둘레, 식사력, 식욕, 그다음에 경과급식 형태가 어떤가, 그다음에 질병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뭐 랩을 좀 보고, 그다음에 환자의 뭐 그런 영양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도를 보는 것도 있고, 이제 이 SGA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영양 판정 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뭐 체중력, 식사량, 그다음 주요 진단명하고 스트레스 수준, 그다음에 환자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신체적 증상, 기능적 상태, 위장관 증상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가 어느 수준인가 영양 판정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뭐 뉴트리션 스크리닝, 레벨 1, 2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환자의 영양 판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SGA라는 Subjective Global Assessment인데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히스토리, 이 환자의 과거력. 아까 이제 살펴봤는데 체중 변화가 어떠냐. 그 다음에 다이어터리 인테이크가 변화가 있었냐. 그 다음에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심텀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냐. 펑셔널 캐퍼시티가 안 좋냐 최근에. 그래서 뭐 앰뷸레이터리가 되냐 안 되냐, 베드리든이냐.
그다음에 디지즈가 이런 뉴트리셔널 요구량과 관련됐을 때 좀 증가된 질환이냐, 스트레스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요. 그다음 피지컬, 그래서 서브큐테니어스 팻, 뭐 피하 지방의 감소가 있냐, 머슬 웨스팅, 근육의 감소가 있냐, 앵클 이데마, 사크라 이데마, 어사이티스 같은 뭐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를 이제 또 판별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환자가 A 단계냐, B 단계냐, C 단계냐를 판정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SGA를 쓰는 병원도 있고, 이렇게 아닌 도구를 쓰는 병원도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SGA가 많이 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